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여기에 감동한 미국과 나토 국가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으로 1년이 지났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건재하고 공격했던 러시아는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나라가 친구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게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친구는 뭐 동맹국일 수도 있고 우호국일 수도 있는데 군사 동맹국이 가장 강력한 결속이죠. 우리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입니다. 월남이 결국 망하고 만 것은 동맹국이던 미국이 동맹을 해제한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국방 문제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천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생명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줄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외교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이 되기 전에 김춘추가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에 갔다가 실패하고 일본에 갔다가 실패하고 결국 서기 648년에 서해를 건너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갔습니다. 그 장안에서 태종을 만나서 단판을 지은 게 나당동맹이죠. 그 나당동맹의 힘으로 당나라 군의 힘을 빌리고 신라의 병력과 합쳐서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에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약 3만 명의 일본 대함대를 백총강 하구에서 경멸시키고 그 다음에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해서 삼국통일을 이루는가 했더니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도와준 당나라와 또 7년 전쟁을 해가지고 676년에 그 당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도록 만든 이런 원동력은 김춘추의 나당동맹에서 생긴 겁니다. 김춘추의 나당동맹은 삼국통일, 최초의 민족통일 국가 건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했으니까 이승만 그리고 김춘추 두 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외교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한 5년 고생하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저 상해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이 상해로 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해에서 보고 들은 것과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 후의 두 사람의 이승만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청년 이승만입니다. 그때는 30대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중국 해경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서 살면서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또 영향력 있는 미국인들을 만나고 언론 활동을 하고 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춘추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간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안의 가슴으로, 워싱턴의 가슴으로 두 사람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잃고
그 세계 정세의 흐름에 신라와 대한민국을 태워가지고 역사의 순리대로 발전시켰다. 이런 전제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선견지명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한 예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공군 남침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유엔군이 성공을 해가지고 북진을 개시한 그 한 달 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50년 10월 18일 평양을 수복했습니다. 근데 메가더 사령관은 태평양상의 웨이크 섬까지 날아온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중공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안심을 시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중공군 수십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의 산악지역에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10월 하순 이 중공군이 공격해오는 한국과 미군, 특히 한국군을 칩니다. 그래서 한국군 몇 개 사단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북쪽으로 가서 산악지역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때 메가더 사령관은 압록강을 넘어온 중공군의 병력은 3만 내지 4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판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10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하순에 또 총공세를 펴니다.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장병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하겠다. 그 크리스마스 작전을 폈더니 중공군 수십만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공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하순의 일입니다. 중공군은 전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반격으로 나오니까 유엔군과 한국군은 곳곳에서 포위하고 우회 공격을 받고 퇴로가 차단당하고 해서 완전히 유엔군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총퇴각을 명령합니다. 한국의 운명이 다시 한번 경각에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게 이때, 그러니까 1950년 11월 29일 중공군이 맹렬한 속도로 남하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그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기파랑 출판사에서 유교와 이승만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중공군이 지금 침략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을 구하려는 방법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겁니다. 중공군 개입이 하나님이 한국에 내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선에서는 미군 한국군이 지금 겁을 먹고 막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소련이 한국 국경 너머로 후퇴하고, 이분은 좀 이상한 논법을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을 소련을 괴뢰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소련은 북한군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김일성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부하니까 항상 김일성을 공격을 해야 될 때 스탈린을 공격을 합니다. 북한군을 공격해야 될 때 소련군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한국 국경 너머로 후퇴하고, 즉 북한군이 국군의 북진에 밀려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만주로 후퇴하고 그런 뜻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이제는 특권이나 이권들을 흥정하게 되었더라면은
국제연합과 미국 사람들은 소련 연방과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했을 것이며 군사상의 승리만이 아니라 외교상의 승리라고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북한 공산군이 져가지고 만주로 넘어가고 사실은 통일됐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권 싸움이나 하고 해가지고 아주 전열이 흐트러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제연합군 부대와 장비들은 조만간 철수되었을 것이며 한국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긴 국경선을 점령하도록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즉 통일됐다고 하는 순간 미군도 다 철수했을 것이랍니다. 철수해가지고 우리 전쟁 다 이겼다 이렇게 선언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긴 국경선을 점령하도록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고 공산당의 평화선전 공세로 국민들이 잠잠해진 가운데 중공군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들의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 현대적인 항공 지원, 그리고 한국의 전 해안선을 둘러싼 해군 작전 등을 저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미국 국민도 이 전쟁은 이겼다 해가지고 천하태평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중공군이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공격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해안선을 봉쇄하고 있는 함선들을 철수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 지배가 소련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북한군의 실패가 그들 계획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중공군을 끌어들인 것은 국제연합군이 철수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닥칠지 모르나 민주주의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즉 북진 통일을 했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한국은 패망의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북진 통일을 했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주한미군은 다 집에 가버리고 그러나 중공군은 제대로 된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만약 그때 남침을 당했더라면, 그때 중공군이 들어왔더라면 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번 빠진 미군을 그때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공군이 남침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북진 통일을 했다고 하자.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다면은 미군 다 빠져버리고 한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켜야 되고 그 기나긴 해안선을 다 지켜야 된다. 한국군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만주로 피했던 김일성 군대와 모택동 군이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들이쳤다면은 미국이 두 번 파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때는 진짜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중공군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결판을 내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승만의 예측이 아주 정확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컨대 월남의 경우에 보면은 월남은 17도선으로 일단 분단되었다가 북쪽의 월명이 정규군을 내려보내 남쪽의 게릴라를 돕는 월남전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공산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북진 통일을 하였더라도 중공과 김일성 세력이 만주에서 공산 게릴라를 들여보내고 남한 내부의 공산 세력을 조정하였더라면 한국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유엔군이 다시 파병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공군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은 적화되었다. 중공군 개입이 오늘의 한국 번영을 만들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중공군 개입의 불법성과 침략성을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처럼 역사는
도전과 응전,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많은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예측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 있지만은 축복으로 위장한 재앙도 있는 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에 새삼 감탄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게 전후 70년 한미동맹이 보장한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이런 근사한 날을 만들었는데 이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또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한미동맹에 주한미군이 너무 의존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그 대가가 뭐겠느냐? 바로 국민들의 타락, 정치의 분열, 특히 보수 정치의 분열. 그 결과는 재앙을 부를지도 모른다. 축복이 재앙을 부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